안녕하세요. 금빛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의 인생 사연을 모아 들려드리는 채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금빛라디오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10시쯤이면 집안을 가득 채우던 은은한 국 끓는 냄새가 오늘따라 더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늘 그렇듯 응접실 창가에 앉아 바깥의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씩 넘기죠. 70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이 순간이 가장 고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내가 휴대전화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저는 그 웃음소리를 음악처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이 살아온 셈이죠. 젊은 시절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이 풍족했고 아내는 집안을 따뜻하게 지켰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몫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으니 고맙다는 말 이외에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손끝이 간질간질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아내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떠서 밥그릇에 올리려던 순간 숟가락이 미끄러져 밥 위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대답했죠. 손떨림이야 나이 들면 흔한 일이라고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마음속 한켠에서는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지만 가장의 체면이란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점심 무렵 작은 아들이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 현장 점검을 나왔다가 들렸다면서 고등어 구이를 한 상자 사왔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고등어를 손질하며 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야가 흐려지듯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의자에 기대어 겨우 버텼죠. 몰래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에게 괜한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아내가 빨래를 가지러 방에 들어가자 저는 슬그머니 거실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발끝에 기운이 없어서인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움푹 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연보가 너는 아직 쓰러질 수 없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죠. 오늘따라 밥을 적게 드시네요. 속이 불편하신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TV 리모컨을 눌러도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리고 있더군요. 그때서야 두려움이 찬물처럼 훅 밀려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지켜온 이 집안도 금세 흔들리겠지. 가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책임감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제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드라마를 보고 저는 책을 펼쳤지만 글씨가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도 방금 읽은 문장이 기억나지 않자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변한 분노겠죠. 결국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박동마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를 때리는데 그 소리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아, 이건 몸이 내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르겠구나. 내일은 병원에 가보자. 내 목숨 하나로 지켜온 가족인데 허망하게 쓰러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데도
손끝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처럼 떨렸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어 눈을 떴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팔이 무겁게 감겼지만 저는 애써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발끝이 바닥을 찾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자마자 아내가 달려왔죠. 저는 괜찮다고 중얼거렸는데 혀가 꼬여 발음이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제 자신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창밖 전봇대가 뒤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데 시간이 두 동강으로 갈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는 숨이 붙어 있는 현재, 다른 하나는 눈앞이 캄캄한 미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연복 씨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어린 공포를 읽었습니다. 응급실 천장은 새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고 저는 힘겹게 눈동자를 굴려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고 뇌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뇌졸중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 귀에서 무언가 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시절 아무리 고단해도 가족을 위해 버텼는데 인생 후반전에 맞은 강펀치가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습니다. 병실은 온통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제 식사 시간마다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저는 밥 한 숟갈도 삼키기 어려웠지만 아내의 시선이 애절해 조금씩 목을 넘겼습니다. 자식들도 돌아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큰아이 부부가 손수 지은 죽을 가져왔고 작은아이는 웃으며 체온계를 건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정성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3일째 되는 오후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저는 보행 보조기의 의지에 복도를 걸었지만 다리가 말 같지 않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계속 가족에게 기대 살면 그들의 삶도 멈출 거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내일도 물리치료 잘 받아달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덮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얇은 얼음 위에 놓인 돌처럼 흔들렸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 쌓아올린 성이 병 한 번에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줄이야. 침대 난간을 꼭 잡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여 이 집을 지키겠다고요. 창밖에는 새벽 눈발이 성근 잿빛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 세상이 흐려져도 희망만큼은 선명히 붙잡고 싶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차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앞만 응시했는데 저는 창밖 풍경이 빗살처럼 흐려져 말을 잃었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퍼지는 된장국 냄새가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향기는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끓였다는 증거니까요. 식탁 옆 휠체어 앞에 자리를 잡자 아내가 웃으며 반찬을 놓았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손등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처추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자식들이 시간을 나눠 방문했고 아내는 제 배변 패턴까지 꼼꼼히 기록해 간호사에게 보여주었죠.
저는 고맙다고 연신 말하며 물리치료 운동도 성실히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내가 욕실에서 오래 머무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나오지 않기에 걱정돼 부르면 금방 나갈게요 하며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자 균열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식들이 회사 일로 바빠진다며 방문 간격을 늘렸고 아내는 하루 스케줄이 끝날 무렵이면 허리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괜히 심부름거리를 줄까 망설이다가도 미안한 마음에 말을 삼켰죠.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얼굴을 보는데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삶이 그녀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짙은 죄책감이 올라와 목을 조였습니다. 셋째 주 수요일 작은 아들이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허둥지둥 매던 아이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탁에 반찬을 내려놓으며 주말에 출장이라 못 올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 저는 아내에게 푹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신 약 드실 시간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날 밤 사고는 사소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화장실로 가려다 휠체어가 작은 문턱에 걸려 제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아내가 달려와 제 팔을 부여잡고 버티려 했지만 힘이 빠진 그녀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외치며 스스로 몸을 세웠지만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질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다고.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이 닥쳤냐고. 저는 미안하다고만 되풀이했죠.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 시계 초침이 무의미하게 돌았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쥔 채 한동안 숨을 죽였어요. 아내의 얇은 숨소리가 방 안 공기를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저 소리에 의지에 살아가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이 들끓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물리치료사가 모니터링 차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진행 상황을 묻고 메모를 했지만 얼굴빛은 잿빛이었습니다. 치료사가 돌아간 뒤 저는 아내에게 괜찮느냐고 물었죠. 아내는 괜찮다면서도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천천히 잔인하게 각인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가족에게 족쇄가 된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확실히 자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TV를 보다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을 때 아내를 일터에 보내지 않겠다며 3차례나 고집부렸던 기억, 자식들. 소원이라면 뭐든 들어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순간들. 그때 저는 그것이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과 책임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온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아내는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방에 들어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제 속마음은 송곳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또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걸 예감하면서도 꾹 눌러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깃든 따뜻함마저 사라질 거라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지만 마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텁텁했어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도 답답함이 빠져나가지 않더군요.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자꾸 한숨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치를 살피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조 보행기로 옮겨섰죠. 혼자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뒤돌아보며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발이 헛디뎌 무릎이 꺾였어요. 아내가 다급히 제 팔을 잡아주었지만 되레 중심을 잃고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중얼댔고 아내는 다친 데 없냐며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데도 어딘가 차가웠어요. 점심상을 받아들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리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저는 당신이 지칠까봐 운동하려고 그런 거라고 답했죠.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도저히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 국만 떠서 넘겼습니다. 오후 3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막판이라 이번 주엔 못 올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목구멍이 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도 바쁜데 우리가 버텨야죠. 그런데 그 목소리에 피로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씻고 옷도 혼자 갈아입어 보겠다고요.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라리 요양보호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내 몸 돌보는 걸 남에게 맡기면 아내가 더 편하냐고 물었죠. 아내는 굳은 표정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짐이 됐네. 그러자 아내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라는 표현도 지겹다고. 왜 당신 병이 내 탓처럼 느껴져야 하냐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데 불빛이 유난히 희미해 보였습니다. 밤 10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텅 빈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접시 하나가 개수대에 기울어져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방울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쳐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가족을 지키겠다던 내 다짐이 오히려 가족을 옥죄고 있구나. 새벽이 다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냉기처럼 몸을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한겨울보다 더 시렸어요. 나는 어쩌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게 남은 시간만큼은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해 써야 할지도 모른다. 불 꺼진 복도 끝 시계가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메아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오자마자 저는 달력부터 바라보았습니다. 초록 펜으로 그은 물리치료 일정이 촘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아내와의 대화가 내내 귓가를 맴돌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말뚝처럼 박혔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아내는 약을 챙겨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은 복잡했죠. 열흘 넘게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아내의 얼굴은 헬쑥했고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제 손끝 떨림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오후 4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잠깐 들를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무슨 일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곧장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 가족 모두가 모였으면 좋겠다고요. 전화를 끊은 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투자 수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돈이었죠. 잔액을 확인하면서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할 만한 자원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 8시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며느리 둘 그리고 아내. 모두 앉자마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말들이었지만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독립하겠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별도의 집을 얻어 혼자 살 거야 라고. 순간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는 당신을 짐처럼 붙들고 있고 싶지 않다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해준 아파트 구매 자금을 저에게 조금씩 돌려보내라고 말입니다. 그게 제 노년의 생활비이자 너희들의 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며느리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고 아내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그 말을 끝내자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었고 작은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가족이 돌아간 뒤 아내가 방에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에 길게 번졌습니다. 아득한 불빛처럼 제 결정도 현실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모든 것을 떠올리자 막막함과 홀가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심야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낮은 첼로 선율이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보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돌려줘라. 다음 날 새벽 창문 밖으로 가늘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흐린 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휠체어 옆 테이블 위 병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요양보호사 계약서와 새로 구한 작은 전셋집 임대차 계약서가 겹쳐 있었어요. 사인은 어제 마쳤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고독이 몸집을 키우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사흘째 되는 오전,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떠날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손끝을 떨며 며칠만 더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좀 쉬어. 우리 둘 다 숨 좀 돌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끝내자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목에서 맴도는 듯 했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생활비를 도와드리겠다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그 돈이 아들의 생활을 짓누를까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대출이 많아 매달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둘은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내 결심이 가족을 시험대에 올린다는 걸 알았지만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의 끝 무렵 입술을 꾹 다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당신이 떠나면 이 집도 유지하기 어렵다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나도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와 존엄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짐 정리를 마친 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사진이 걸린 벽, 손주들 그림이 붙은 냉장고, 아내가 고르고 또 고른 커튼. 숨을 들이킬 때마다 추억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짐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새벽 5시 요양보호사 윤 선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휠체어 바퀴의 브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현관으로 나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았는데 체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고마웠어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놓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윤 선생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사 속에서 젊었던 우리가 떠올랐지만 눈을 감아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휠체어가 돌기엔 충분했습니다. 윤 선생이 가스 차단기와 비상벨 위치를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천장의 흰빛 아래 서 있으니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볍기도 했습니다. 나는 자유다. 책임도 스스로 진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창밖 도시 불빛이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에게서 한 발 떨어져야 비로소 가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말을 끝내자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 선생이 휴지를 건넸고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먼 곳에 흐릿하게 반짝이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우리 집이겠죠?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먹먹했지만 오늘만은 눈물을 허락했습니다. 울음이 멎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다시 살아볼 용기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윤 선생과의 생활은 예상보다 질서가 잡혔습니다. 새벽 6시 기상 후 혈당을 재고 아침 약을 삼킨 뒤 거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갈아엎는 일상이 반복됐죠.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흰 벽과 낡은 장판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이 남긴 빈자리가 매일같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간혹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끊어버린 전화 기록을 보고 나는 아직도 가족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와 두 아들, 며느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빨갛게 부어선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윤 선생에게 거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이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부모님 돌봄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제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손을 살며시 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이 한 달 전보다 더욱 차분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두려웠어요. 하루하루 지쳐서 내 삶도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도 컸고요. 눈물이 맺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통해 부모 돌봄 휴직 제도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일주일은 재택 근무가 가능해졌고 그 시간에 제 간병을 도울 수 있다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만 맡길 수 없다고 본인 역시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온라인 장보기 앱으로 식재료를 정기 배송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계획이네. 하지만 윤 선생과의 계약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제 곁에 있되 돌봄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만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당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교대로 나를 돌보고 나는 당신에게 시간과 숨 쉴 틈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한 달 전 쏟아낸 절망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윤 선생이 주방에서 조용히 차를 들고 나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윤 선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는 아내의 코트를 여며 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아내는 눈가를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배우는 중인 것 같아요. 늙음도 사랑도 끝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죠.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거실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한 달 전의 공허와 달랐습니다. 희미하지만 포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멀찍이 보이는 차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이 다시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밝혀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루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매주 둘째 주 월요일엔 큰아들이, 셋째 주 토요일엔 작은아들이 오고 나머지 시간엔 윤 선생이 함께하겠죠. 아내는 그 빈틈에 자신만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저 또한 가족에게 떳떳하게 도움이 되는 노년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겠죠. 스탠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니 창밖에서 바람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서로를 놓고 우리 마음의 모양을 다시 살펴본 것뿐입니다. 이 다짐이 내일의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낮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보가 오늘을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가족도 너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으니 내일은 더 따뜻할 것이다. 그 생각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으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